지금부터는 UML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UML에서 사용하는 도식화, 그 기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최초 객체지향이 등장한 이후로는 다양한 표기법들이 소개되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UML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표준화된 방법을 써서 표기하는 형태로 지금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UML이 뭐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화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제 개발자들은 또 학계에서는 이 UML에서 제공하는 그 표기법을 사용해서 클래스의 객체지향 설계 결과들을 도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관계도, 클래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그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도식화 방법입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는 이제 클래스 인터페이스 등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각형을 이용해서 3등분 해가지고 이름, 멤버 변수, 메소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 같은 경우에는 추상 클래스이면 기울임꼴로 표현하는데, 표준에는 그렇게, UML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UML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이제 각종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리게 되는데, 그림을 제공해주는, 도식화를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에 따라서는 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도식화 소프트웨어는 정말 표준에 맞게끔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 점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 기울임꼴을 쓰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이 밑에처럼 그 클래스 이름 위에다가 이 클래스는 어떤 형태다, 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person은 클래스인데 abstract 클래스이구나, 얘는 인터페이스이구나,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앞에 기호들이 붙은데, 이 기호들은 이 멤버의 접근 제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private, public, protected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거는 이제 C++에서 사용하던 건데, 이제 그대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UML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땡땡에서 type, 또 이렇게 해서 요 안에다가도 뭐 이름 땡땡 type 형태로 표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소개할 때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에 정의되는 모든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여기다가 넣어서 표현할 수 있고, 지금은 이 멤버 변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클래스와 어떤 다른 클래스의 관계가 중요할 경우에는 이 부분들은 아예 공백으로 표시하지 않고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조건 모든 메소드와 모든 멤버 변수들을 나열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그림에서 꼭 나타내고 싶은 요소가 있다 그러면
클래스를 그릴 때 그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포함해서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 간 관계나 클래스 간 관계를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객체 간 관계는 1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크게 사용 관계, 포함 관계로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사용 관계는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의존 관계 설명드렸었죠. 설명드렸듯이 person은 magazine과 의존 관계, person class는 magazine과 의존 관계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한쪽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A가 B에 의존하면, 즉 A가 B를 멤버로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 메소드 중에서 매거진을 활용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화살표를 하고 여기 이렇게 화살표를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거죠. 즉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매거진은 person 클래스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매거진을 구현할 때에는 person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몰라도 매거진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만 person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매거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를 나타낼 때 이제 다수 여부를 표시하게 되겠죠. 다수 여부. 관계가 어떻게 되냐? 뭐 1이냐, 1to 무한대냐,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사용자가 구독하는 잡지는 빵개에서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한 잡지는 여러 사용자들이 구독할 수 있죠. 구독자가 0명일 수 있고 많을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 멀티플리시티를 표시해 가지고 이 두 개의 클래스들이 멀티플리시티가 어떻게 된다, 내가 모델링하는 내 소프트웨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하면서 그 위에다가 이 관계와 관련된 설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ubscriber, subscribe magazine. 그래서 구독한 잡지, 구독자 이런 것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함 관계는 전체 부분 관계인 경우에는 집합과 복합으로 나눠지는데, 이 경우에는 요 다이아몬드 표시를 해요. 근데 다이아몬드 표시에서 빈 다이아몬드를 표시하면 집합 개념이고, 진한 다이아몬드로 표시하면 복합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은 이 부분들이, 집합에서는 부분 그 전체가 사라져도 부분은 그대로 계속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복합은 전체가 사라지면 부분도 함께 사라져야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회사 직원,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은 이 회사가 망해서 없어지더라도 이 고용자들은 이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그렇게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1로 되어 있어요. 1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은 오직 한 회사에만 고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모델에서는. 뭐 다른 모델에서는 한 사용자가 A라는 회사에서 고용돼서 일할 수도 있고, B 회사에서 동시에 고용돼서 두 회사의 일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그 다른 한쪽에서만 다른 한쪽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또 강조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화살표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person은 컴퍼니를 모르는 거죠. 내가 어디에 그러니까 이 안에는
컴퍼니라는 정보가 없는 거죠. 근데 있다 그러면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또 잘못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을 이용해서 객체와 객체간을 나타내는데 이 클래스 관계도에서는 개별 객체들은 등장 안 해요. 그래서 항상 클래스와 클래스를 연결해 놓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화살표가 나올 수 있고 뭐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 있고 멀티플리시티를 나타내는 정보들이 나오고 여기에 부연 설명하는 어떤 부연 설명하는 그 이름들이 역할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간 관계는 크게 뭐 서브클래싱, 서브타이핑, 또 자바에서는 상속, 구체화 이렇게 되는데 이제 둘 다 이렇게 이 화살표 같은데 이렇게 세모된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상위 클래스, 얘가 하이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인터페이스, 얘가 그것을 구현하는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은 그냥 선으로 표시되겠고, 이 인터페이스는 그 실선, 점선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클래스 간 관계. 클래스 간 관계는 정적 관계이죠. 그래서 이런 서브클래싱, 서브타이핑 관계가 있으면은 이렇게 요걸로 표시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UML 표기법의 적용 방법의 종류. 이건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클래스 관계도를 그릴 때 어떤 시각에서 관계도를 그렸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적인 측면에서 클래스 관계도를 그릴 수도 있고요. 실세계 또는 도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주사위 게임을 만드는데 이 주사위 게임은 주사위 게임과 주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 2 뭐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스는 주사위는 특정 게임에 소속이 되고 하나의 게임만 소속이 되겠고 이 주사위 게임에는 주사위가 2개 등장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세적인 측면,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고려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설계한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int라고 하면 이 int가 좀 약간은 어떤 특정 언어, 뭐 자바나 C++가 될 텐데 가급적 그런 인테저라고 표시한다든지 뭐 그렇게 어쨌든 특정 언어를 고려하지 않고 클래스들을 구성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내부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합 개념으로 구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고려해서 이 안에 그 언어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도록 클래스 관계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따 이제 앞으로 설계 패턴들을 설명하면은 요 2개 측면에서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계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설계 결과를 보여줄 때 클래스 다이어그램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클래스들이 뭐가 있고 각 클래스 간의 의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줄 뿐 어떤 기능을 그 소프트웨어가
수행해야 될 때,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될 때,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 수행에 필요한 객체들이 뭐고, 그 객체들이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해서 일을 해 상호작용을 해서 그 기능이 수행되는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온전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적 모델, 즉 동적 모델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객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개별 기능마다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도 도식화해서 설계 결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UML 그 도식화 도구들, 그 중에서도 그 순차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우리는 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구현을 해야 되겠고, 구현한 다음에는 테스트와 평가를 통해서 구현된 결과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완전히 완벽하게 완료가 됐으면 배포를 해야 되겠고, 배포를 하고 나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며, 그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 유지 보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초기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 과정을 그냥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정의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분석을 하고, 분석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설계를 하고, 설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구현을 하고, 구현을 다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배포를 하고, 배포를 한 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하는.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순서들 하나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우리가 폭포수 모델이라 그래요. 워터폴 모델. 근데 요즘은 이 폭포수 모델을 쓰지는 않죠. 너무 엄격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빠르게 개발하기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또 요구사항이 변했을 때 그것을 반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반복적 개발 방법론이라는 것이 를 많이 사용합니다. iterative. 그러니까 어떤 작은 단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년의 짧은 고정된 크기의 작은 프로젝트 단위로 전체 개발을 나누어 진행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애자일 소프트웨어 라는 개발이 있죠. 애자일 소프트웨어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애자일 소프트웨어 형태로 개발하더라도 뭐 정의를 안 하고 분석도 안 하고 설계도 안 하고 바로 구현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떤 개발 방법론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지 간에 필요한 분석, 필요한 설계들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리거러스하게 아주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뭔가를 하려는 그런 거는 이제 버린 거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조금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조금씩 만들 때 이 만든 것들을 쉽게 우리가 유지 보수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끔 이제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석과 관련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들어가냐면, 고객 요구사항을 분석해야 되겠고,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해야 되겠고, 성능 요구사항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실제 원하는 게 뭐냐를 분석해야 되겠고, 그 고객들이 이제 실제 실행해야 되는 그 환경에 대한 분석, 이게 뭐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 건지, 어떤 하드웨어 요소들이 필요한 건지, 순수 소프트웨어로만 구성이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앱 형태로 동작해야 되는 건지, 웹 서비스 형태로 동작해야 되는 건지 등등. 그리고 성능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얼마나 빨리
피드백 돼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용 시나리오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게 유즈 케이스 모델이고요. 요건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화면들을 통해서 사용자하고 소통을 할 건지, 고객과 소통할 건지를 분석을 해야 되겠고, 또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이 안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분석을 해야 돼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분석이 되겠고, 이 분석이 끝나면은 설계를 할 수가 있고, 이 설계에서는 정적 모델 말고 동적 모델에 대한 설계도 필요하다. 그 동적 모델을 할 때 이제 UML에서 많이 쓰는 것은 순처도,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순차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즈 케이스 모델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의 바운더리, 내가 개발하려는 시스템의 바운더리를 생각하게 되겠고, 그 바운더리의 밖에 있는 이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그 외부 사용자들, 참여자들은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뭐 어떤 식당을 모델링 하게 되면 웨이터가 있을 것이고, 고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납하는 캐시어가 있을 것이고, 요리하는 주방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제 세계에서는 웨이터와 캐시어가 같은 사람일 수 있고, 심지어 주방장도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주방하는 한 사람이 주문도 받고 계산도 하고 요리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즈 케이스 모델링 할 때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역할. 그 당시 역할이 뭐냐? 같은 사람이더라도 이 사람은 현재 주문을 받는 건지, 계산을 해주는 건지, 요리를 직접 하는 건지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 외부 역할하는 이 역할하는 액터들은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는지, 고객의 경우에는 음식을 주문하고 먹을 수 있어야 되겠고, 가격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리장은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주문을 컨펌, 이 요리는 할 수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뭔가 확인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각각이 하나의 유즈 케이스가 돼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어떤 방법이 되겠죠. 주문한다든지 음식을, 그 만들어진 요리를 그 고객한테 서빙을 한다든지, 고객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각각의 유즈 케이스들이 나오면 이 각각의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사용 시나리오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나리오는 요 각각 하나하나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하나마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시나리오에서는 이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액터들은 뭐가 있냐, 그리고 이 조건은, 이 시나리오는 언제 실행될 수 있냐, 그리고 이것이 실행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떤 조건이 있냐, 또 이렇게 이 시나리오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또 요 케이스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별도 시나리오가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으면 뭘 만들 수 있냐면은 순차 다이어그램을 써서, 순차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요 흐름을 좀 더 코딩하기 쉽게, 보기 좋게
그림으로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순차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순차 다이어그램은 시간 흐름에 따라 객체 간에 상호작용하는 순서를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객체가 등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객체가 아니라 외부 액터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교과목을 등록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을 등록하는 사용자가 registration manager라는 객체에 add cours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 시나리오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외부 객체, 여기는 이제 내부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gistration manager라는 게 표기법이 객체 이름 타입인데 객체 이름은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이 객체는 registration manager 타입이다. 그래서 registration manager라고 하는 걸 표시하고 그 매니저의 add course라고 하는 메소드를 부른다. 그리고 예시로 UML이라고 하는 교과를 이제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하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그 생명선이 있고 그 다음에 활성 구간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객체들마다 이렇게 점선으로 쭉 그은 다음에 그 안에서 이 사용자가 활성화되는 구간, 요 객체가 활성화되는 구간을 이렇게 그 직사각형으로 표시합니다. 표시해서 이제 요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요 선을 이용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보통 메소드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호출이 되겠고 add course라는 걸 부르게 되면 이 객체가 활성화돼서 이 안에서 뭘 하냐면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UML 코스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한다라고 표시되어 있고 요 침선으로 오면 요 과정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기존 동기 메시지 처리가 끝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메시지가 가고 요 메시지의 끝을 알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가 코스를 등록하고 싶으면은 객체 그 registration manager한테 add course라는 메소드를 부르게 되겠고 그러면 그 교과목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객체가 생성이 돼야 되면 그 객체를 생성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요소들은 액터, 오브젝트, 그리고 생명선, 활성 구간, 동기 메시지, 반환 메시지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복잡한 어떤 그 시나리오들마다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제공이 되는 기능들마다 그 순차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고 그리게 되면 그 기능을 구현할 때 어떤 객체들이 어떤 메소드를 호출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또 드리면은 요번에는 등록된 교과목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액터가 delete course라는 것을 요청해서 삭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egistration manager는 find course라고 하는 메소드를 내부적으로 또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활성 구간이 두 개로 이렇게 중첩돼서 나오고 있죠. 전체 구간, delete course가 실행되는 구간, 그 다음에 find course가 그런 구간이고, 그래서 얘가 되돌아오면 find course에서 올바르게 만들어지면 destroy라는 걸 통해서 요 UML 코스가 삭제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숫자를 써서 요 객체를 나타낼 때 이 객체는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걸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 전송을 표시 안 할 때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어요. 점을 이용해서 이쪽을 표시 안 하고 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뭐 이 순차 다이어그램을 여러분 보고 익히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면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과 또 이 순차 다이어그램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순차 다이어그램 그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될 때 이 기능이 어떻게 구현될지를 미리 설계를 해놓고 코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미리 생각을 해서 그게 손으로 뭔가 그 개발자들끼리 이해할 수 있도록 써도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UML 다이어그램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요소를 보면 여기에 보면 객체의 상태 변화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주문을 하면 주문을 오더 매니저가 만들게 되겠고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면 unpaid 상태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accept payment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이 주문의 상태를 pay 상태로 바꾼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deliver라고 하는 요청을 deliver 매니저한테 보내게 되면 이제 배송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delivered 상태로 이게 바뀌게 되겠고 accept payment에서 deliver까지는 28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웬만한 우리가 기능들은 충분히 나타낼 수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처럼 루프라든지 조건문들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10보다 작으면 요걸 하고 아니면은 요걸 하고 b와 작용작용하고 아니면 c와 작용작용하고 뭐 여기서 요 과정을 아이템 수만큼 계속 반복한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루프, 옵트, 알트 뭐 여러 가지 여러 프레임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우리가 그 순차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어요. 설계 패턴을 설명드릴 때 순차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린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도 몇 개의 패턴에 대해서는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순차 다이어그램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클래스 UML 이용해서 설계 결과를 도식화할 때 이 UML에는 정적인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코딩하기 전 그 프로그램의 흐름을 도식화하는 요즘은 그런 걸 여러분들 안 배울 수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 때 순서도를 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순서도란 것을 좀 변화된 형태가 UML이라고 보시면 돼요. UML. 그래서 순서도처럼 뭐 이렇게 막 이런 형태로 그리는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얘도 이 역할처럼 하나의 메소드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기능별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흐름을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순차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노트부터 본격적으로 패턴들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